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해냈다. 삼성전자, 5G,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날아간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삼성전자가 이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통신 본고장인 이 미국에서 국내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인 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잭팟을 터뜨리며 글로벌 5G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결국 초격차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세대 통신장비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편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일군 반도체 사업에 버금가는 성과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하는 이 4대 미래성장 사업에도 청신호가 결국 켜질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8년이죠. 8월 180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 5G를 인공지능, 즉 AI와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와 함께 4대 미래성장 사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었죠. 이 부회장은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칩셋, 단말, 장비 등 전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해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2019년 새해 첫 경영 행보로 이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 라인 가동식에 참석해서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이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5G 통신 장비 사업의 혁신을 강조한 바도 있죠.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통신사들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데 이어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해낸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게 소부장과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조차도 삼성전자의 5G 기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KDDI와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죠. 이재용 부회장이 혁신을 통한 이 5G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사업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9년 기준 삼성전자의 5G 기지국 시장 점유율은 16.6%로 경쟁사인 이 중국의 화웨이 32.6%와 에릭슨 24.5% 그리고 노키아 18.3%에 뒤처져 있었죠.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하며 5G 기술을 선도하는 이 모습에 비해서는 분명 다소 이 점유율 부분에서는 부족한 성적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라이즌과의 대규모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기술적 성과와 이 신뢰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첨단 통신 장비 사업이 이 부회장 시대의 첫 번째 플래그십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뎀 칩을 비롯해 5G 핵심 주요 부품들은 다운로드 속도가 이미 우수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가상화 솔루션의 경우 가입자 수용 용량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5G 통신 장비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전자는 2019년 12월 캐나다 비디오트론을 시작으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신규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5G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약 297조 원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으며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버라이즌은 이 중에서도 1위 사업자로 1억 8,3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버라이즌의 연간 투자 규모는 국내 통신업계 전체의 3배 규모로 알려져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난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 사업을 따는 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결국 이런 버라이즌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통해서 5G 네트워크 영토를 또 빠르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삼성은 초고주파 그리고 저주파 가상화 랜 솔루션 기술 분야를 개척해 왔으면서 또 칩셋부터 단말, 네트워크 장비까지 토탈 5G 솔루션을 제공하는 5G 선도 업체가 되었으며 삼성 측에서는 이 5G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혁신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또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란 것이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말이죠. 실제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번 대규모 수주가 성공한 것은 이 부회장이 직접 발로 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만의 이 글로벌 네트워킹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통신장비 사업은 아시겠지만 계약 규모가 이번처럼 워낙 크기도 하고 대부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약속이 사업의 성패를 분명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따져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즉 ICT 업계 리더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온 것이 이번에 빛을 발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최고 경영자와 직접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했고 또 이번 계약을 앞두고도 이 베스트베리 CEO와 여러 차례 화상 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면 수주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삼성전자를 또 비롯한 삼성 여러 계열사들이 예정대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나서 구직자들의 숨통을 틔웠기 때문인데요.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SDI, 삼성전기, 삼성 SDS 등 삼성 계열사들은 7일 채용 홈페이지인 삼성 커리어스의 2020년 하반기 3급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들 계열사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10월부터 11월 중 이 직무 적성 검사 GSAT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어 11월 면접을 진행하고 12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은 그동안 몇 개 학교에서 진행했던 이 GSAT를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공채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고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이 GSAT를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친 경험도 있죠. 또 앞으로도 직무적성 검사를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 일로 삼성은 지난 2018년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속한 총 4만 명 신규 채용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 부회장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80조 원 규모의 투자와 4만 명 신규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신규 채용 규모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지난해까지 3개년 목표치인 약 4만 명의 8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삼성은 지난 2년간 안팎의 경영 환경이 좋지 못했음에도 당초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확산,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졌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은 올 연말이면 모든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라고 하네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 사업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이 준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공동 규탄 성명을 주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 드러내고 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주도한 4개국 공동 성명에 불참 의사를 드러내며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 힘을 쏟았는데 결국 안팎으로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내놓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재팬타임즈와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의회에서 G7은 글로벌 여론을 이끌 임무가 있으며 일본은 홍콩의 일공양제에 대한 성명 발표를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태도는 앞서 홍콩 보안법 통과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 발 물러섰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앞서 일본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규탄하는 국제성명서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의 제안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연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 예정된 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별도의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홍콩의 자유와 법치주의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졌다. 일본이 4개국 성명 제안을 거절했을 당시 해당국들은 큰 실망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국이 일본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실망하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일본 내에서는 중일 간 센카쿠 분쟁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국빈 방문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등을 G7에 초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 참가국인데 자국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나가와대 조교수이자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코리 월러스는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미중 갈등에서 균형을 유지해왔다면서도 하지만 홍콩의 현 상황은 이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차라리 성명 준비 작업을 주도하며 전체적인 어감을 조정하는 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에는 일본이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중국에도 절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현재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다른 G7 내 외교 장관들과 성명에 담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바오의 홍콩 링난데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장은 아베 정권의 의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은 미국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담화를 구체화하면서도 중국을 완전히 소외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러 국가가 함께 규탄 성명을 내게 되면 G7이라는 배경에 가려져 중국의 분노가 분산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월러스 교수는 G7은 일본에게 숫자상의 안도감을 준다며 유럽인들이 포함이 된다면 일본을 향한 어떤 피해도 최소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일본의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은 순전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우한 총영사관 업무를 재개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제발 바이러스를 달고 들어오지 말라는 네티즌의 반응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며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11일 미국 무부가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업무 재개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네티즌들의 글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총영사관 업무 재개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미국인들은 중국에 오기 전에 우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우한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2주간 집중격리하기를 바란다. 절대 바이러스를 중국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우한은 아주 힘들게 정상 질서를 회복했는데 미국인들은 바이러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느냐? 필요 없다. 미국 스스로 바이러스를 퇴치한 뒤에 들어오라고 주장했다.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오는 22일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주중 미국 대사관 측은 밝혔다. 앞서 미국 무부는 중국이 1월 23일 우한 봉쇄 조치를 취하자 다음 날 총영사관 운영을 임시 중단한 데 이어 28일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과 총영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뒤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선제적인 철수와 총영사관 폐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영국, 일본, 프랑스 등 각국의 대탈출 행렬이 이어졌다.
환구시보는 또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연일 대중국 비난 공세를 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독설을 쏟아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라도 중국을 욕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며 중국에 대항하는 마약에 중독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제재를 가하고 위협과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미국이라며 제재 외에 미국이 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향해 전면적인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 사심에 의한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 반중 동맹을 만들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